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믿은 게 죄였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지켜온 집을 처분해 아들네 집을 넓혀주고 들어갔습니다. 손주도 보고 살림도 해주며 월급 없는 파출부처럼 살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내쫓겠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들 부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들의 집을 통째로 무너뜨릴 비장의 무기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의 끝은 상상조차 못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제 이름은 오성숙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머리에 은발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다고 생각하며 혼자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이 없는 집은 쓸쓸하기만 합니다. 제 아들 대곤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속이 깊었고 무엇보다 엄마를 많이 생각해주는 아이였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꼬박꼬박 집에 와서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엄마 잘 지내세요? 아픈 데 없으시죠? 하며 제 손을 잡고 살뜰히 챙겨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런 대곤이가 10년 전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가 될 미희를 데려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미희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여자였어요.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는 작지만 또렷한 눈매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녀를 보자마자 아, 우리 대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희가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하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수줍어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준비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2억 원을 내어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살아계셨고 우리 부부가 평생 모아둔 돈 중 상당 부분이었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큰 돈을 정말 괜찮으세요? 대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다.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근데 그 중에 1억은 엄마 노후 자금이니깐 나중에 갚어 알았지?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걱정 마 엄마, 이건 반드시 갚을 거야. 그렇게 해서 대곤이 부부는 작지만 아담한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가끔 놀러 가면 미희가 직접 끓여준 미역국을 함께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준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어요. 미희가 출산 휴가가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손주 돌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이틀, 주말에는 하루씩 아들네 집에 가서 준이를 돌봐주곤 했어요. 그 작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이유식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던 시간들이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면서 제 생활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말 상대가 없으니 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혼자 차린 밥상에서 혼자 먹는 식사, 저녁이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보는 텔레비전. 가끔은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대곤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식사는 잘 하시고 계시죠? 짧지만 따뜻한 안부 인사에 하루의 외로움이 많이 달래지곤 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곤이가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을 벗으며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어딘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대곤아, 어쩐 일이야? 미희는? 미희는 늦게 끝나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정중하게 저를 거실 중앙 소파로 안내했어요. 그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곤이가 제 앞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어머니 혼자 계신 게 너무 걱정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외로우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끔했어요. 외롭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대곤이가 나를 걱정하는 줄 착각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어머니, 저 잘 알아요. 전화드릴 때마다 목소리가 쓸쓸해 보이시는 거. 대곤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준이가 이제 10살인데 방과 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을 여러 개 보내고 있거든요. 미희도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벌이 부부가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대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고 저희도 준이 돌봄을 부탁드릴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함께 살자고, 매일 손주를 볼 수 있고 아들 부부와 한 지붕 아래서 지낼 수 있다고? 정말 괜찮겠니? 내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좋을까요? 대곤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다만 지금 집이 좀 작아서 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공간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대곤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댁과 저희 집을 모두 정리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40평 정도 되는 곳으로요. 제 집을 팔아서? 잠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남편과 평생을 함께 보낸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물론 어머니께서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다만, 대곤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너무 적막하실 텐데.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 집은 혼자 살기엔 너무 컸고 곳곳에서 남편의 부재가 느껴져서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엄마, 지금 이 집 시세가 2억 원 정도 나와요. 저희 집과 합치면 40평 정도는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만의 공간도 넉넉하게 만들어드리고요. 그 순간 저는 10년 전 대곤이가 결혼할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도 이렇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큰 돈을 내어줬었죠. 그때는 신혼집을 위해서였고 지금은 우리 모두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엄마 어떠세요? 물론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지만 대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제 인생도 새로운 계절을 맞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제가 말했을 때 대곤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어머니? 어차피 엄마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크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그날 밤 대곤이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곧 이별하게 될 이 공간들, 남편과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 아쉽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며칠 후 미희가 함께 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부동산 전단지를 펼쳐놓고 여러 집들을 비교해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어머님, 이 집 어떠세요? 방이 4개라서 어머님 전용 공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희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정말 좋아 보이는구나. 준이도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 있겠네. 네, 그리고 거실도 넓어서 다 같이 모여 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매물을 보러 다니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곧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대곤이가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 평생의 보금자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니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하는 날 새 집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환한 햇살이 넓은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방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매일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준이가 제게 뛰어와 폭 안겼어요.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가자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부터 이미 나이 불행은 시작되고 있었지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떴어요.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아직 모든 가족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었어요. 최소한 며느리 부려먹는 시어머니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준이 도시락 준비였어요. 10살인 손주는 편식이 심해서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 했거든요. 계란말이를 노릇노릇하게 부치고 작은 소세지들을 예쁘게 볶아서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밥도 아이가 좋아하는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고소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준이가 아침마다 건네는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침을 챙겨주시니 제가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도 온갖 애교를 떨면서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은 당연히 나의 몫이 되어버렸고 고마워하기는 커녕 아침에 조금만 늦잠을 자도 며느리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 준이 도시락에 반찬 좀 더 다양하게 넣어주세요. 미희가 어느 날 아침에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 도시락 보니까 저희 것만 단조로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그 다음 날부터는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브로콜리도 예쁘게 데치고 당근도 꽃 모양으로 썰어서 넣었어요. 준비 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났지만 괜찮았습니다. 낮에는 집안 청소와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평 집이다 보니 청소할 곳이 정말 많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왔지만
며느리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다 해왔어요. 어머니 덕분에 집이 항상 깨끗해서 좋아요. 대곤이가 어느 저녁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빨래 개는 것 좀 더 반듯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셔츠들이 좀 구겨져 있더라고요. 대곤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예전만큼 재빠르지 못한데 그래도 더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앞으로 더 조심할게.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사항들이 늘어났어요. 저녁 식사 준비도 제 몫이 되었고 설거지도 당연히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희가 함께 해주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니께서 하시는 게 더 깔끔해요라며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대청소를 하느라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런데 미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현관 신발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손님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황급히 일어나 신발을 정리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가족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준이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제 일이 되었어요. 산수 문제를 함께 풀고 글씨 연습도 옆에서 봐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히고 앉아서 핸드폰에 빠져서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지만 가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곤란했어요. 할머니는 이것도 몰라요? 준이가 어느 날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찔렸어요. 손주에게조차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쯤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예전 혼자 살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진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 대곤이가 가끔 건네는 인사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마저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죠. 감사 인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작은 실수에 대한 지적만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좀 짠 것 같아요. 어머니, 빨래 건조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머니, 준이가 감기 걸렸는데 조심 안 하셨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야위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눈가 주름도 더 깊어진 것 같고 어깨도 더 구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언젠가는 이 노고를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고마워하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밤마다 작은 방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편리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입니다. 함께 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이도 11살이 되면서 제법 컸고 대곤이와 미희의 생활도 많이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 대한 대우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대곤이와 미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듣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여보, 솔직히 이제 어머니가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미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어서 다 들렸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무슨 말이야? 대곤이가 반문했습니다. 준이도 이제 컸고 저희 생활도 안정됐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뭔가 답답해요. 친구들 초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끼리만의 시간 갖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냄새도 나.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나는 냄새 때문에 역겨워 죽겠어. 집안일 하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부엌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대곤이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속으로는 불편해하면서 왜 그래요? 어머니 눈치 보느라 우리가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짐이 되고 있었구나.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었구나.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도움이 됐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 쓸 일만 늘어났어요. 식사 시간도 맞춰야 하고 큰 소리도 낼 수 없고 이게 우리 집인지 어머니 집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음소리가 날까 봐서였습니다. 1년 넘게 이 집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미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공손한 말투는 사라지고 명령조의 말투가 늘어났어요. 어머니, 김치 냉고 정리 좀 해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어머니, 빨래 넣을 때 좀 더 신경 써서 하세요. 베란다가 엉망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눈치를 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거실에서 TV 보지 마시고 방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좀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의 집이었고 저는 그저 얹혀 사는 신세였던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건 준이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랐는데 이제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할머니, 친구들 올 때 방에 있어 주세요. 부끄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주에게까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니. 어느 금요일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또다시 대곤이와 미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정말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요. 미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만 나가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대곤이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하기 어려우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베개를 꼭 안고 울었어요. 소리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어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걸까? 이것들은 나를 가정부로 취급했네요. 심장이 뛰고 너무 화가 나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미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자유롭게 사시면 좋겠어요. 저희와 함께 사시느라 불편하셨죠? 아,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제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불편해서인데 마치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어요. 괜찮다. 나는 여기서 지내는 게 좋은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독립적으로 사실 때가 됐어요. 준이도 컸고 저희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1년 넘게 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필요 없어졌다고 버리는 건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 운명의 날은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어요. 하늘은 흐렸고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곤이와 미희가 거실에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미희는 검은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대곤이는 회색 긴팔 셔츠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주말 오전 같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데요. 미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래야 하는데?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거. 대곤이가 말했습니다. 제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하면서요. 나는 불편하지 않은데. 가족끼리 뭐가 어색해? 어머니. 미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이제 프라이버시가 필요해요. 우리끼리만의 시간도 갖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럼 지난 1년 동안 나는 뭐였니? 너희들 편하라고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 봐주고. 그게 다 뭐였어? 어머니, 그건 저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대곤이가 중얼거렸어요. 부탁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내 집까지 팔아서 온 게 아니야?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안정됐어요. 준이도 컸고 저희 수입도 늘었고 어머니께서 희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희가 마치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희생이라고? 내가 언제 희생한다고 했어?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였는데.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미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이제 정말 따로 사셔야 해요. 저희도 더 이상은 어려워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1년 넘게 돌본 사람들이, 내 집 처분한 돈으로 넓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니? 내 집은 이미 너희 집 되는데 써버렸는데? 어머니, 그건 알아서 하셔야죠. 대곤이가 말했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10년 넘게 며느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내쫓다니. 다음 주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희는 아예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대곤이도 어색하게 피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준이마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언제 이 집에서 나가요? 여기는 할머니 집이 아니래요. 준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겠죠.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란 말인가요? 빨리 나가세요.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미희가 어느 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굴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내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랬어요? 오빠가? 선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이제 나가라고 하는구나. 엄마, 참지 마세요. 엄마도 권리가 있어요. 엄마 돈이 들어간 집인데 왜 엄마가 쫓겨나야 해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쫓겨날 이유가 없어. 그날 밤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집 처분할 때의 계약서, 은행 이체 확인증,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 대곤이가 결혼할 때 이미 제가 해준 집이 하나 있었다는 것.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 내 존엄을 지켜야 해. 새벽 2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어머니가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오성숙으로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내린 결심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의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침 8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중요한 서류함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제 집을 처분했을 때의 매매 계약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2억 원을 대곤이 통장에 송금한 은행 이체 확인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서류는 따로 있었어요. 10년 전 대곤이가 결혼할 때의 일들을 생각하니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집을 마련할 때 2억 원을 주면서 그 중에 1억은 빌려주는 거라고 얘기한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서류함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10년 전 작성한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곤이의 서명이 또렷하게 적힌 1억 원짜리 차용증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려 보니 생생했어요. 대곤이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려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저는 고민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워낙 컸거든요. 총 2억 원이었어요. 1억은 그냥 주는 거고 나머지 1억은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돌려달라고 했었죠. 대곤아, 엄마가 일생 모은 돈이야.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돌려주렴.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그때 대곤이가 차용증에 서명하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저는 그 차용증을 들여다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을 믿고 차용증도 따로 보관해두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서류를 꺼내야 하다니.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전 10시 저는 동네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상담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제 밤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곧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김 변호사라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 차용증이 정말 아드님이 작성하신 건가요? 네, 10년 전에 결혼할 때 제가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억 원을 아드님 통장으로 송금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은행 이체 확인증을 보여드렸어요. 송금인 오성숙, 수취인 김대곤, 금액 2억 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들 부부는 어머니에게 나가달라고 하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하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차용증에 의한 1억 원의 채권과 최근 투자하신 2억 원에 대해 모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정말요? 물론입니다. 특히 이 은행 송금 내역은 어머니께서 그 부동산에 투자하셨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아드님과 직접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근거로 해서 말이죠.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오후 2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와 똑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대곤이와 미희가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한 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런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사 준비는 하고 계세요? 미희가 건성으로 물었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차용증과 은행 송금 확인증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사?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정리할 게 있어. 대곤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결혼할 때 받은 차용증이야. 1억 원 빌려준 거 기억나지?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미희가 대곤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묻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일이라고? 빚은 빚이야. 그리고 이건 저는 은행 송금 확인증을 들어보였어요. 최근에 내가 2억 원을 내 통장으로 보낸 증거야.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돈들은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드는 비용이잖아요. 모시고 산다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너희 집안일 다 해주고 애 봐주고 그게 모시고 사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가족끼리. 대곤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가족? 가족이라고 했니? 지금 너희들은 엄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 대곤아, 엄마가 분명히 말할게. 1억 원 차용증이 여기 있고 2억 원 송금 증거도 여기 있어. 이제 내 돈을 돌려받을 거야. 그때 미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들은 이미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미리 상속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시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미리 상속이라고? 내가 언제 상속한다고 했어? 어머니, 아들에게 주는 돈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달라고 하는 건 좀. 미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요, 엄마. 대곤이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걸로 상쇄된다고 봐야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상쇄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집까지 팔아서 준 돈을 상쇄라고 해? 어머니,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미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고 들면 안 되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저 미리 받은 상속금이라고 우기면서 넘어가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좋아.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구나. 엄마, 설마. 대곤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지. 내 돈 3억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 안 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법적으로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이제는 당당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에 있는 딸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선영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 봐. 엄마, 잘하고 계세요. 엄마 권리를 찾으셔야 해요. 딸의 응원을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끝까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법적 조치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가압류 신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성숙,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말자. 그렇게 저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1억 원의 차용증과 2억 원의 송금 증거를 무기로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목요일 오후 2시경, 법원 집행관과 함께 온 직원들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문을 열었어요. 가압류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집행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가압류가 뭔 소리예요? 미희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청인은 오성숙 씨, 채권액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은 순간 미희가 비틀거렸어요. 대곤이도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뛰어왔는데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곤 경악했습니다. 엄마, 3억 원이 뭔 소리예요? 저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10년 전 차용증 1억 원에, 그리고 최근에 투자한 2억 원. 계산해보니 3억 원 정도 되더구나. 집행관들은 말없이 자신들의 일을 진행했어요. 현관문과 거실 유리창에 빨간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압류 채권액 3억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힌 그 종이가 붙는 순간 이 집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미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지. 이제 이 집은 내 허락 없이는 팔 수도 담보 잡을 수도 없어. 집행이 끝나고 집행관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현관문과 창문이 마치 우리 가족의 파멸을 알리는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대곤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내쫓으려 했잖아. 다음 날 대곤이는 급하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집값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3억 원을 갚고 나면 얼마가 남을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대곤이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미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 대곤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지금 시세가 4억 원 정도래요. 4억 원? 미희가 놀란 목소리로 반복했어요. 우리가 6억에 산 집이 4억 원이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속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래, 이제야 그들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구나. 그럼 엄마한테 3억 원 주고 나면. 미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억 원밖에 안 남아요? 그것도 시세대로 팔렸을 때 얘기고. 대곤이가 더욱 절망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금매로 내놓으면 더 떨어질 거예요. 3억 5천, 3억 6천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4천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개 수수료나 각종 세금 빼면 더 적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상대방에서 협상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협상이요? 가압류를 풀어주는 대신 할부로라도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할부요? 네, 아무래도 집을 당장 팔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이미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없어요. 집을 팔아서 정산하는 것 말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대곤이와 미희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지금 집을 팔면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미희도 울먹이며 호소했어요. 4천만 원으로는 전세도 제대로 못 구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은 엄마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가달라고 했잖아. 엄마, 그래도. 대곤아, 내가 차용증에 서명할 때부터 각오했어야지. 빌린 돈은 갚는 게 당연한 거야. 결국 일주일 후 집은 금매로 시장에 나왔어요. 시세보다 훨씬 낮은 3억 5천만 원에 매물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면 정말 우리 몫은 5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미희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대곤이가 체념한 듯 대답했어요. 가압류 때문에 대출도 못 받겠고 이대로 가다가는 경매로 넘어가면 더 적게 받아요.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대화를 들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이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아들과 며느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선 안 되고 부모를 이런 식으로 대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며칠 후 드디어 집이 팔렸어요. 3억 4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정산해 보니. 대곤이가 계산서를 들고 왔어요. 중개 수수료와 각종 세금을 빼고 나면 어머니께서 3억 원 받으시고 저희는 3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40평 아파트에서 살던 가족이 이제 3천만 원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3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미희가 한탄했어요.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데. 원룸이라도 얻어야죠, 뭐. 대곤이가 자조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준이를 생각했어요. 넓은 집에서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살던 아이가 이제 좁은 원룸에서 생활해야 한다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왜 이사 가야 해요? 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며느리는 나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먼저 배신했고 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당연한 거라고요. 계약 체결일 저는 3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승리감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권리를 찾았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어요. 어머니, 이제 만족하세요? 미희가 마지막으로 원망스럽게 말했어요. 만족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 돈을 되찾은 것 뿐이니까. 집이 매물로 나온 지 한 달 만에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12월에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계약 성사됐습니다. 다음 주에 잔금 치를 예정이에요. 전화를 받는 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랜 싸움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었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서요. 잔금 치르는 날 저는 단정한 감색 코트를 입고 부동산 사무소로 갔어요. 대곤이와 미희도 와 있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미희는 며칠간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대곤이도 평소 반듯하던 모습과 달리 어깨가 많이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자, 그럼 정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인지세 등을 빼면 오성숙님께서 받으실 금액은 3억 원, 김대곤님 부부가 받으실 금액은 약 3,200만 원 됩니다. 3,200만 원. 40평 아파트에서 살던 가족이 이제 그 돈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미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어머니, 대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셔야 해요? 저는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곤아, 이미 끝난 일이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대곤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고 미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서면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정말로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껴졌어요. 이틀 후 대곤이 가족이 새로 구한 집을 보러 갔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원룸 빌라였습니다. 40평 아파트에서 원룸 빌라로 그것도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주차장도 협소하고 계단도 가파르고 모든 면에서 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에요? 준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미희는 여전히 조금도 반성의 기미도 없이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멀찍이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이삿짐 트럭에서 가구들을 내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큰 소파는 새 거실에 들어가기에 너무 커서 밖에 그냥 두고 가야 했어요. 대곤이가 애써 옮기려 했지만 계단이 좁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운 소파인데 대곤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할 처지가 아니에요. 미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사를 마치고 며칠 뒤 대곤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준이가 새 학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 전학을 가야 하는데 아이가 너무 싫어해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새 집이 너무 작다고 계속 울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 그래도. 대곤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야. 이제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한 달 후 우연히 그들의 새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미희를 보았는데 예전의 단정한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값싼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예전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손에는 할인 마트 봉지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희를 부른 것도 아닌데 그녀가 저를 발견했어요. 순간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미희야, 잘 지내고 있니? 네. 뭐, 그럭저럭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기운이 없었어요. 준이는 전학간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해요. 집도 좁고 동네도 낯설고 말끝이 흐려졌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었어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하게 서 있다가 미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대곤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미희가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전에는 여유 있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아껴 써야 해요. 아이 학용품 사는 것도 고민하게 되고. 그래도 맞벌이 하니까 괜찮지 않아? 집이 시내에서 멀어져서 미희 출퇴근도 힘들어졌어요. 교통비도 더 많이 들고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사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저를 내쫓으려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야 했죠. 대곤아,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엄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아내 편을 들고 엄마를 버린 것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해가 지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노을이 참 붉게 물들어 있더군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프기도 했어요. 특히 준이 같은 어린아이가 고생하는 걸 보면 할머니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저를 먼저 배신했고 저는 그저 제 권리를 찾았을 뿐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새로운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3억 원이라는 목돈을 되찾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승리를 축하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3억 원을 받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면서 이제 정말 내 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오로지 제 것인 돈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둔 마지막 유산이 있었거든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건드리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묶어뒀던 돈이었어요. 남편이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라며 따로 마련해둔 것이었죠. 여보, 이제야 당신 뜻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3억 원과 2억 원을 합치니 총 5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조용하고 쾌적한 동네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사기로 한 거예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새 집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환한 햇살이 넓은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늑한 방까지.
모든 것이 제 취향대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더욱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한 거예요.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해서 매달 안정적인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68세시고 주택 가격이 5억 원이시니까 은행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매월 약 12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0만 원. 혼자 살기에는 넉넉한 돈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네, 신청하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진짜로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들에게 용돈을 구걸할 필요도, 누구에게 기대어 살 필요도 없는 당당한 삶 말이에요. 며칠 후 미국에 있는 딸 선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새 집은 어때요? 정말 좋아. 매달 120만 원씩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사세요. 저는 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선영아, 사람들은 엄마가 오빠한테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신 게 맞아요. 나도 처음엔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부모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히 줘야 하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문제였어. 맞아요, 엄마. 내 오빠가 이번 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숨어 있는지 말이야. 전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유언장을 다시 정리했어요. 제 모든 재산은 딸 선영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대곤이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요. 결혼할 때 1억 원, 함께 살 때 7천만 원. 더 이상 줄 것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한 거예요. 서예 교실과 요가 교실을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성숙 씨, 정말 멋있게 사시는 것 같아요. 서예 교실에서 만난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지내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무시당한 경험, 당연하게 여겨진 희생들.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숙 씨가 정말 용기 있게 하셨어요.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만난 박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숙 씨, 며칠 전에 마트에서 아드님을 봤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성숙 씨 이야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좋지 않던데. 그래요? 네, 아직도 어머님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여전히 저를 원망한다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도 그가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저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대곤이가 지금은 저를 원망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녁 무렵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황빛 석양이 온 집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운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오성숙, 잘했어.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통장에서 매달 나오는 120만 원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누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고,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결국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성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겠다고. 아들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살아가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교육이라고 믿으면서요.